눅눅한 장마철입니다. 이런 때는 입맛도 뚝 떨어지고 기운도 축 처지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챙겨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국산 토종 흑염소와 해발 900m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나는 생명의 나무라고 이렇게 불리죠.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이 마가목을 비롯해서 황칠, 꾸찌뽕, 천마, 흑마늘까지, 특히 이 마가목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이 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달여서 마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약재로 알려져 있죠. 열감을 낮춰주고 또 지친 몸을 다독여줘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제격이죠. 또 이런 말도 있죠. 흑염소즙은 좀 비리다? 그거는 옛말입니다. 맛 개선 공정 특허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깔끔한 맛과 전혀 비리지 않고 목넘김도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게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광고만 하고 이렇게 끝나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우리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구독자님들 전용 이벤트 2+1 이게 있죠. 이거를 주문할 때는 일주일 체험분까지 해가지고 추가로 증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웰스 앤 헬스를 검색한 후에 후기가 가장 많은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 이거를 선택하고 배송 메시지란에다가 사건 속으로를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넉넉한 구성과 알찬 함량, 올여름 기력 회복을 위한 보양식을 한번 준비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또 제가 짬짬이 340회 달려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기회가 닿는 대로 지금 앉아가지고 다시 보는 대한민국 살인사건 다보사를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성급하게 하지 마라, 서두르다가 다친다.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건강 상하는 부분 관련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느새 내가 나이를 좀 먹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약하게 보이나 이제는 그런 느낌도 언뜻 들어가지고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데, 구독자님들 아직까지는 제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목소리 제대로 나오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방송을 스스로 알아서 종료하는 날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전형적인 그 노인분들의 힘없는 목소리,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뻗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폐활량 좋고요. 아직 싱싱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 가서 탁구 치거나 어디 운동 가도 기본은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그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항상 또 그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 아껴주시는 얘기라는 거 100번 1000번 잘 알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드렸고요. 오늘 제가 선택한 다보살은요 2005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2005년 6월 8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아침 10시경입니다. 부산 영도구 소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중화요리집이죠.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남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아침 10시에. 그 전화를 걸은 사람은 현재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66세 남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아내만 그 2층에 기거하고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지방에 가 있다 보니까 자주 집을 장기적으로 비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뜬금없이 이제 아래층, 이를테면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받으니까 난데 2층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내가 지금 저 일 때문에 지방에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내한테 새벽부터 계속 전화를 거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내 진짜 한참 망설이다가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내가 전화를 좀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좀 가서 아내한테 전화를 왜 안 받는지 확인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집을 하시는 분은요, 전에 2층 남자의 아들이 운영을 하던 장소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걸어오신 그 남성분 있잖아요. 2층 사신 분, 그분의 아들이 예전에 지금 전화 받으신 분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인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인수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아들이 중국집 안쪽에서 이렇게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하면 1층에 중국집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이 남성이, 지방가에 있는 남성이 중국집 주인한테 이제 이를테면 우리 아들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통로를 이용해서 한번 2층에 한번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이 잘 있는지 왜 전화 안 받는지 확인 좀 한번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부탁인 거예요. 부탁을 받자마자 이 중국집 사장은 그 통로를 진짜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갔어요. 물론 뭐 10시경이니까 오전 시간대지만은 올라가 보니까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서 집안이 전체적으로 캄캄하고 조용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중국집 사장은 이제 거기 도착하자마자 올라가서 이제 소리 질러요. 안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아직 주무세요? 이제 계속 그 소리를 질렀죠. 그렇지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긴장감이 쫙 흐르면서 불안하다는 느낌이 오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훅 하고 본인의 코로 몰려드는 이상한 냄새, 알 수 없는 뭔가 좀 불편한 냄새, 이런 냄새가 풍겨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방안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그 아내분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 전화를 걸어왔던 남편 같은 경우는 중국집 사장한테 부탁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지인, 67살 먹은 자기 지인에게 우리 집에 좀 가봐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지인이 또 1차적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현관문이 잠겨 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갈 방법이.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남편분이 아차, 옛날에 우리 아들이 1층에서 중국집 운영할 때 통로 만들어 놨지. 중국집 사장님한테 부탁하면 그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 들어가 볼 수 있겠다. 현관문 문 열어도 충분히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집 사장님한테 한번 가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분은 졸지에 그냥 부탁받고 들어갔다가 방에서 이 아내분의 사망한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발견된 시신은 손 씨, 그 여성 손 씨인데 58세입니다. 58세 아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지방으로 일을 가고 뭐 직장이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고 주말에 만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2, 3일에 매일같이 전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2,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당일날 새벽 6시경에 이제 습관처럼 그 남편이 지방에서 아내한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상스럽게 그날은 전화를 전혀 안 받았던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현장은 어떤 형태였냐면요. 거기 이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인근은 영세민 주택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그 근처에 사람의 왕래가 비교적 뜸한 곳, 그런 곳이었고요. 이 집은요, 양옥집으로 건물 3층입니다. 건물 3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은 중국집, 중화요리집, 2층이 진짜 이분이 살고 있는, 즉 말하면 현장입니다. 2층. 2층도 이제 규모가 크진 않아요. 약 한 20평 정도, 약 20평 정도 규모의 2층 집입니다. 그런 형태고요. 시신은요, 발견됐을 때 보니까 시신 위에다가 갖가지 옷을 다 덮어놨어요. 그리고 이불마저 꺼내서 수북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옷가지를 걷어내니까 시신의 모양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 옷에는 피가 묻지 않았고 이부자리는 깔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고요. 피해자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방하고 거실 사이에 문지방 위에 누워 있는 상태. 방과 거실 사이에 문지방 위에 누워 있는 상태. 그리고 상하의가 모두 다 외출복 차림이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양말까지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주무시던 상태에서 공격받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의가 외출복 차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 거실 바닥, 벽면에는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공격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윗도리, 상의 앞뒤가 완전히 피로 젖어 있는 상태. 상체를 공격당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의를, 그러니까 밑에 아랫도리를 벗긴 흔적은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성이 사망해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성폭행 목적의 공격 행위가 잦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하의를 차기한 상태인지 벗고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경찰관들이 관심 있게 1차적으로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발바닥에 다량의 혈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방바닥에서 시신을 이렇게 옮기면서 질질 끄는 흔적도 있었으니까요. 공격행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쉽사리 그냥 다 한 방에 일시에 순식간에 피해자가 공격을 받고 사망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흘린 피를 밟고 움직였을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피가 묻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혹시 금품을 노린 강도라든지 절도범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범죄 행각을 한 게 아닐까 해서 이제 이 경찰이 주안점을 두는 장소가 있죠. 그게 바로 물세큰이죠. 물세큰. 안방, 서랍장 이런 데 막 뒤지지 않겠어요. 훔쳐가려면.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물세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신 위에다가 덮어놨던 옷까지는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확인해 보니까요. 건넌방에 옷장이 있어요. 옷장. 그 옷장 속에 있던 옷을 꺼내와 가지고 사망한 시신의 위에다 덮었던 겁니다. 그 이외에 범인이 이 주변 현장을 와서 물색하면서 막 서랍장 뒤지고 장롱 뒤지고 이런 그 행위를 한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견 봐가지고는 강취 목적의 어떤 범죄 행위도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드렸지만 성폭행 유무는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팬티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수팀에서 질 내용물을 채취해서 감정 의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속옷을 착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또 질액 채취를 안 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범인이 뭐 성폭행 같은 게 있은 이후에도 속옷은 물론 뭐 몸 전체 옷을 다 이렇게 완전히 입히고 도주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액 채취해가지고 감정 의뢰까지 경찰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중국집 사장님이 집에 들어갔을 때 10시경인데 집안 전체가 깜깜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깜깜한 이유를 경찰이 밝혀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두꺼비 집이라고 그러죠. 저 콘센트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열어봤더니 범인입니다. 범인이 휴지를 내려놔 버렸어요. 즉 말하면 범행해놓고 시신 살해한 이후에 도주하면서 이 두꺼비 집을 열어가지고 휴지를 내려놔 버린 겁니다. 그런 걸로 이제 집안 전체가 어두웠던 겁니다. 그러면 또 경찰이 야 이거 휴지 내리면서 범인이 만졌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또 지문이 나올 수 있겠지 하고 또 지문 채취를 시도를 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문 채취는 실패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신은 부검에 들어갔어요. 부검에. 경찰이 부검 의뢰를 당연히 했겠죠. 부검을 해봤더니 공격을 한 흉기는 예리한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 칼 종류로 신체의 앞면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신체 앞면, 앞쪽을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머리 부분 그리고 우측 옆구리에 집중했습니다. 머리 부분과 오른쪽 옆구리 쪽에 집중된 날카로운 예기에 의한 공격흔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 앞뒤에는 14개 정도의 상처, 그 다음에 상체, 몸 위쪽에는 11개 정도의 상처, 합치면 25개 정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손을 보니까 방언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면 공격할 때 그 범인을 보고 계속 막으면서 공격을 당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목을 조는 흔적이 있고요. 앞목에 그 찔린 그 흉기 흔이 치명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남녀 불문하고 그 사람의 손톱 밑을 충분히 확보해서 깎아요. 손톱 밑에 상처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톱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국과수에 그 감시 의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을 정도 될 정도로 상대가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방어를 하는 과정도 막는 과정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뭐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 뜯는 것처럼 자기가 아주 절박한 순간이 되면 상대를 손톱으로 긋기도 하고 잡고 늘어지기도 하면서 어떤 그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손톱이 날카롭다 보니까 손톱 속에 그 범인의 표피라든지 살갗이 묻어서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긁었는데 범인의 때가 좀 들어갔어요. 때가 묻어있는 몸에 있는 때가 이 손톱 사이에 꼈다고 하더라도 DNA 도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죄 살인 현장에 나가가지고 시신의 손톱을 깎는 거는 아예 그냥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그냥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손톱 밑에 혈흔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취해가지고 DNA 감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 명백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 영도경찰서 형사계 강력 4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들이 현장을 보고 이제 상황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범인은 현관으로 출입했다. 근데 이 현관문은 닫으면은 저절로 드르르르 해갖고 딱 닫히는 잠기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우리 뭐 대다수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창문을 파손하거나 뭐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현관문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 집으로 들어온 흔적은 일체 없어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현관문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하나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꺼비 집을 내린 거는 명백히 이거는 죽은 사람이 아니죠. 범인이 내린 거예요. 두 번째 그게 그렇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이 있었고 방바닥에 옷 등으로 피가 막 쓸리는 흔적, 그 다음에 사망한 여성의 발 밑에 혈흔이 찍혀 있는 점, 이런 거 등등으로 봐서 이거는 피해자와 범인 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바닥 밑에 피가 묻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요,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가 흘린 피가 주르르 흘러내려 가지고 발 밑에 이렇게 고여서 양말을 적시고 있다면 그거는 공격받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에서 스민 게 밖으로 양말에 묻은 게 아니고 밖에 있는 피가 양말에 찍혀 있다면 공격을 받고 그 현장에서 자신의 피라든지 범인의 피를 묻히면서 뛰어댕겼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양말 밖으로 묻은 피와 양말 안에서 스며서 묻은 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범행 장소, 그때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단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방언이나 방바닥에 옷 등으로 막 쓸리는 적, 그 다음에 양말 밖에 묻어 있는 혈흔 등등으로 볼 때 이거는 피해자와 범인 간에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이 사건의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람을 공격할 때 급소에 치중해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범인의 심정이 어떤 겁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가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요, 머리하고 상체에만 집중해서 25번을 공격했어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범인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것을 또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면 분명히 범인도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염두에 둬야 돼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도출되면 지가 공격하다 지 손 다쳐가지고 뭐 밴드를 붙이고 있거나 붕대를 감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 부분은 형사들이 미리 머릿속에 인지하고 용의자 수사를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짐작컨대 25번을 공격하다 보니까 공격 과정에서 범인도 손을 좀 다쳤겠다. 손을 다쳤다면 이놈이 휘두르는 과정에서 휘두름 위탈은 있잖아요. 휘두르다 보면 이탈되는 이탈은 지 피도 벽 같은 데 휘두르면서 묻을 수 있고 지 피도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들은 피해자의 혈흔 이외에 현장에 남아있는 혹시 모를 범인의 혈흔이 있는지 여부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현장에서 과수팀 직원들이 채취한 혈흔은 피해자의 혈흔이었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범인이 손을 다치지 않았거나 어떤 손에 안전장치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안전장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장갑을 끼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밀려도 잘 안 다치겠죠. 그리고 이제 흉기를 사용할 때 흉기의 종류가 이렇게 매끈한 상태 같으면 손이 밀리겠죠. 근데 이 차단막이 있는 흉기 있죠. 차단막, 쥐고 있는 손 형태에서 차단막이 있는 그런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흉기를 또 특정하고 그 유추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 지문은 하여튼 뭐 거기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지문 자체가.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종합하면 범인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범행을 한 다음에 두꺼비 집을 내리고 또 역시 현관을 통해서 도주한 겁니다. 그리고 심한 몸싸움을 한 흔적으로 봐서 이거는 급습은 아니다. 몰래 들어가서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미처 대응할 사이도 없이 피해자가 쓰러졌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몸싸움이 흔적 봐가지고는 상당히 공격과 수비 이게 공방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체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이고 어떤 대화를 하다가 뭔가에 분노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면식범 소행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얼추 알아요. 하도 제가 많이 얘기해서 면식범행의 소행으로 유추될 수 있는 행위가 여기서 나오죠. 뭘까요? 아실 겁니다. 일단은 금품을 물색한 흔적이 없다는 거 봐서는 아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을 자연스럽게 열었거나 열고 들어왔거나 그 부분도 면식범에 보다 가까워요. 거기에다가 가장 큰 특징, 아는 사람을 살해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공통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뤘던 사건 거의 유사했지 않습니까? 옷으로 얼굴을 덮어버리거나 이불로 얼굴을 덮어버리고 밖으로 나가죠. 요게 알고 있는 사람, 즉 면식범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범인들의 아주 무의식적으로 공통된 그런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면식범 가능성이 높다고 형사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행 시간대를 이제 경찰들이 추정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문 온도 나중에 이제 부검할 때는 위 내용물의 어떤 소화 정도 이런 거 등등등 따지겠지만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평상시에 이 사망한 피해자의 퇴근 시간을 따졌어요. 사망한 피해자의 퇴근 시간이 01시에서 01시 반이래요. 근데 늦게까지 일을 어디선가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양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이분은 귀가한 직후에 집에서 살해됐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형사들은 범행 시간대를요 6월 8일 날 01시 피해자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도착했고 그리고 양말도 미처 벗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다면 넉넉 잡고 02시. 그래서 6월 8일 01시부터 6월 8일 02시 사이에 공격받아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즉 귀가 직후에 바로 공격받아서 사망했다. 형사들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식범이고 면식범인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 이렇게 봐야 되죠. 범인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그 앞에서 혹은 어딘가 밖에서 피해자를 같이 만나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면식범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같이 그 한밤중에 집에 들어갔다면 그 두 사람 관계는 어떤 관계일 개연성이 높겠습니까? 예. 형사들은 또 여기서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됩니다. 새벽 2시, 3시경에 아니 새벽 1시, 2시경에 아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을 피해자가 집으로 들인다? 혹은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내연 관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사들이 현장에서 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거는요, 그 추리의 그 반경이 편면적이어서는 안 돼요. 거의 입체적이어야 됩니다. 별하별 그 상상도 말도 안 되는 상상마저도 형사들은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무슨 큰 사건 나면 수사본부 차려놓는데 수사본부를 차려놓으면 이제 차례차례 순서대로 네 의견 얘기해봐, 네 의견 얘기해봐 하면서 얘기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들을 때 엊그제 들어온 그 햇병아리 형사가 지도 이제 같은 그 수사 요원이니까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 손 들어가지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고참 형사들이 에이 새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틱틱거리고 뭐 옆에서 뭐 핀잔 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꼬마 형사 그 말단형 마지막 그 막내 형사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상상력 속에서 뭐가 단서가 나와가지고 해결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면적으로 이것도 상상 내지는 추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상상 추리해야 된다는 그런 그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새벽 시간대에 여성이 혼자 사는데 같이 들어갔다? 그런데 여성이 들어가서 물론 죽일 수도 있어요. 여성이 여성 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피해 여성이 사망한 정도를 본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수법이 남성의 어떤 공격행위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 새벽 1시경에 남성하고 그 여성이 같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일견 봐도 얼핏 내연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형사들은 내연관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만약에 내연관계라고 또 그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의 성격이 또 바뀌죠. 그러면 이거 치정관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금전관계로 인한 그 면식범 소행일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돈 아는 척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뭐 훔쳐가려고 죽이고 도망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것도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리 이런 거 등등을 이제 막 적어놓고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추리를 뒤집어버리는 현장 증거 하나가 덜커덕 발견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족적입니다. 족적.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범죄 현장에 범인의 족적은 남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족적을 지우거나 유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족적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족적이요. 별무늬 모양의 혈흔 족적이에요. 별 모양의 피를 밟아가지고 그 신발 그 별무늬가 찍힌 도장처럼 쿡쿡 찍힌 별무늬 모양의 혈흔 족적인데요. 문제는요. 이 사이즈가요. 235에서 240mm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235에서 240mm 정도 되면 신발 사이즈가 이거는 대체로 여성 발 사이즈죠. 대체로 여성 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그러면 공격한 거 이런 형태 등등등으로 봐서는 이거 남성이 맞는데 이거 혈흔 족적을 보니까 235에서 240mm의 여성 발 사이즈를 가진 사람? 그러면 이게 공격자가 여성일까? 그리고 그 족적은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격하고 현관문으로 나간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범인은 여자? 이거 여자? 아니면 그게 아니면 체구가 아주 작은 남자? 아주 작은 체구가 작은 남자? 아니면 미성년자? 이것 때문에 이제 형사들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앞전에 추리했던 내용은 남자라는 전제하에 모든 거를 막 내연관계니 뭐니 막 추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별 모양의 혈흔 족적이 발견되는 순간 갑자기 다 그게 그냥
싹 걷어들이는 효과를 줘버린 거예요. 여자 같다는 거죠, 여자. 그러면 앞에서 추리한 게 다 엉터리가 돼버리니까요. 그래도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형사들 입장에서는 맥 빠지지만, 그리고 제일 의욕 떨어지는 수사지만, 형사들이 순리대로 순서대로 이제 수사 교과서 나와 있는 정석대로 수사를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추적합니다. 금품 거래, 채권 채무 관계를 밝히려면 계좌 추적해야 되죠. 그 다음에 통화 내역, 이건 지극히 당연하죠.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통화했을 개연성, 그 다음에 그 인근 주변을 탐문하는 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전과자들 수사, 이거는 뭐 항상 뭐 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계좌 추적, 통화 내역, 주변 탐문, 전과자 수사, 여기에 모든 형사들이 총 집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 다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명의 용의자를 딱 식탁에 올렸습니다. 4명의 용의자가 딱 도출이 됐는데, 자,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좌 추적, 통화 내역, 주변 탐문, 전과자 수사한 결과에 의해서 이 4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부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 이 사람은 45살 먹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망한 여성과 금전 거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으로부터 5천만 원 정도를 빌려갔어요. 네, 5천만 원 정도를 빌려가서 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경찰이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이 사업 실패로 현재 도주 중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기나 횡령, 이런 배임 등등으로 재산죄로 수배가 돼서 지금 도피 중인 상태인 겁니다. 이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수배자 잡으러 또 돌아다녀야 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수배자 잡으려는 거 아니다, 가족들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살인사건과 연관된 관계만 조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수배 관련돼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가족들하고는 연락되지 않겠어요? 수배됐어도 당신들이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6월 8일 전후에서 본인의 알리바이만 명확하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준다면 살인사건의 용의자인지 여부만 털어내고 끝내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6월 8일에 이 남자는 지방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45세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범인의 용의자군에서 탈락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는 사망한 여성의 아들입니다. 왜 아들을 용의자로 받겠습니까? 아들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실패를 하고 수시로 자기 어머니에게 지원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자주 다투게 됐어요. 감정이 상당히 많은 모자지간인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등등이 작용해서 아들도 하도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아들도 엄마를 살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역시도 사건 당일날 PC방에 있었다는 접속 기록 같은 거 등등등등, 목격자 등등등등 해가지고 알리바이가 성립돼 버립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용의자로 올라왔던 아들도 빼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침 10시에 중국집 사장한테 우리 집사람 전화 안 받으니까 올라가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경찰들은 일단은 용의자군에 넣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편이 지금 현재 있다는 지방하고 현재 이 집까지의 거리가 1시간 남짓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박고색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면 1시간 정도 거리에 후다닥 와서 해치우고 금방 가서 거기에서 다시 10시경이 전화해서 중국집 사장한테 우리 집 가보라고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 거리가 범행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남편을 용의군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아내하고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통화한다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새벽부터 유난히 전화를 자주 걸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한테 1차 한번 갔다 오라고 시키잖아요. 그 친구 현관문 안 열려 있어서 그냥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집 사장 시켜서 집에 가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혹시 이 남편이 본인이 범행해놓고 지방으로 다시 간 다음에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형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켜가지고 중국집 주인이 당신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하고 연락을 하고 난 직후에 이 사람은 4시간이 지나서 왔어요. 득달같이 와야 되잖아요. 1시간 거리에 있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었다 피살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4시간이 더 지나서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집으로 왔어요. 이게 의심을 경찰들한테 사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경찰이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확인을 한 결과 지방에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대에 지방에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남편도 용의자군에서 배제. 자,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사람은 66세의 남성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남편의 30년 지기입니다. 지금 남편의 30년 친구예요. 66세의 남성인데 그 동네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사망한 피해자한테 이 남성이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경찰이 확인하니까 범행 시간대에 집에서 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범행 시간대는 아까 제가 01시에서 02시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대는 집에서 자고 있었고 근데 일반적으로 1시에서 2시 다 잠자지 않나요? 그거는 참 이런 알리바이 같은 경우가 참 깨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뭐 범행 시간대에 집에서 자고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적을 대라 했더니 07시경에 아침 7시경에 친구 부탁을 받고 친구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서 돌아왔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첫 번째 남편이 부탁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잘 있는지 확인 좀 해줘. 그 부탁을 받고 갔다가 현관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 남편이 바로 이 남편입니다. 이 남성입니다. 네 번째 용의자군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7시경에 남편의 부탁받고 가서 확인했는데 못 들어가서 돌아왔고 오자마자 자기 임신한 며느리를 자기 차로 터미널까지 출근을 시켜줬다. 그리고 그 후로는 구청에 가서 세금과 관련된 자기 일을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건 물론 경찰이 앞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 용의선상 4명 중에 3명 1번부터 3번까지는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4번만 요 30년 지기 친구만 완벽한 알리바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4번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게 되죠. 그래서 4번을 두고 형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한 결과 보니까 이 형사들이 각자 얘기해요. 이 남성 말이죠. 뭐 이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등해서 물어볼 때 아주 침착하고요. 태연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뭐 당일 행적이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어 보이던데요.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01시에서 2시 사이에 일반적으로 사람들 다 집에서 잠자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의견에서 나왔어요, 형사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렇게 행적을 뭐 확인해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가 여기서 하나 유추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새벽 시간대에 남편의 부탁을 받고 그 집에 갔었다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문을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계세요 계세요 하고 물어봤겠죠. 그 새벽 시간대라면 주변이 조용하겠죠. 조용하다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꽝꽝꽝꽝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야 맞겠죠. 이거를 형사가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주변에 가가지고 그 시간대에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꽝꽝꽝 소리, 큰 소리로 사람 부르는 소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대를 잔뜩 했어요, 형사들이.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4번을 아직도 의심의 선에서 놓지 않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주변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맞지 뭡니까? 그 소리 들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꽝꽝꽝꽝 두들기면서 안에 없어요 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남성은 가서 진짜로 문을 두들기면서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형사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고르고 골라가지고 4명으로 압축했고, 압축한 사람 중에 1번부터 3번은 떼냈고 4번이 유력한데 그 4번의 알리바이는 자꾸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여기에서 손을 놓는 것은 일르지요. 왜 그러냐면 범행 시간대는 01시에서 02시 때입니다. 본인이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자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건 입증 못하는 거고 입증하기도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그게 입증됐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직 증말하자면 아직 의심을 거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심 거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형사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주시하고 이 사람 언저리를 맴돌고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족적 수사를 하는데 별 모양의 그 혈흔 족적이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형사들이요, 그 족적을 들고 신발 가게를 갑니다. 신발 가게에 가가지고 요런 밑창 만드는 어떤 업체가 어디 있나 이거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부산 시내에 별 문양 밑창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가보니까 그 밑창만 생산을 하고 그 밑창은 여러 신발 공장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진짜 복잡한 그 경로를 거쳐서 납품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따라서 추적하는데 형사들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기반으로 한 수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참 이 수사 꼬이고 자꾸 힘들어집니다. 자, 남은 수사는 매달릴 거는 아직 놓지 않은 뭐가 있죠? 4번. 예. 그래도 유력한 용의자 중에 가장 그 베스트 4번의 남성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형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형사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 일종의 본능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4번은 물고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매달릴 곳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30년 직이에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침착하다고 그랬죠? 침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 아내의 장례를 치를 때 이 장지까지 따라가서 위로도 해주고 했던, 일도 도와주고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형사들이 그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어쩌면 꼭 들어서 영향가가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뭔 한마디를 얼핏 듣기는 해요. 일반적으로요,
내 친구의 아내가 사망하면 장지 따라가서 도와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내 친구의 아내의 영정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이 남편, 친구 이 사람은요, 피해자의 영정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때부터 형사들이 아주 촉이 민감하게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뭔가 특수한 경우다. 왜 그런 생각하겠죠? 형사들이 첫 번째 그 추리한 게 있었죠. 새벽 시간대에 같이 집에 들어간다. 내연이라는 거를 형사들이 한번 추리했었죠.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그게 바로 이거하고 매칭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진짜 아니야? 내연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헛두루 그때 헛다리 잡았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수사 의지가 활활 불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통화내역 결과 같은 게 쭉 나와서 살펴보니까 유난히 피해자하고 저녁에 통화가 많습니다. 웃기죠? 어떤 아내가 내 남편의 친구하고 밤 시간에 그렇게 통화가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두 부부의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30년 지기니까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사생활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형사들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본 겁니다. 내연 관계. 물론 이제 본인한테도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남의 아내하고 저녁에 밤 시간에 통화를 자주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툭 던졌겠죠. 그랬더니 이 남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친구 부인한테 내가 조언해 줄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무슨 조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진술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영 어색한 그림입니다.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형사들이 이 사람과 사망한 피해자 관계에 의심점을 두고 각각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탐문을 또 합니다. 그 탐문을 했더니 대체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니까 양쪽 양자를 다 알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말조심 엄청나게 합니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말하네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 저한테 들었다고 하면 곤란해요. 이거 항상 단서 붙이죠. 그러면서 확실치는 않은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피해자와 이 남성은 보통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라는 진술이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경찰이 타겟을 만들어 놓고 접근해서 물었기 때문에 나온 탐문 결과예요. 형사들이 내연관계 쪽에 의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탐문을 하고 댕겼으면 이런 의견,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하는 이런 불분명한 의견이라도 이런 의견, 가까운 사이,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요 하는 이런 의견 자체를 피력해 주질 않아요. 형사가 특정했기 때문에 그 꼭지에 대해서 직접 대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사 엄청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수사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내연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예. 피해자와 이 남성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내용 등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슬슬 흘러나와요. 그렇지만 확실치는 않지만요 하는 단서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이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 그럼 형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 있다. 바로 대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뭐였죠? 현장에서 발 사이즈가 나왔잖아요. 235에서 240mm. 바로 쫓아갑니다, 이 남성. 그래서 이 남성의 신발 사이즈가 235에서 240mm면 볼 것 없이 이 사람 범인이에요. 바로 달려갔습니다. 네, 바로 달려갔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런 작은 신발을 그 집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또 발사의지를 볼 때는 범인이 아닌 거예요. 형사들이 또 여기서 한번 콱 맞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4번도 내려놔야 할까요? 형사들은 이거는 그래도 내연 가능성 높고 면식범 가능성 많고 아직까지 4번이 완벽하게 알리바이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을 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물었어요. 이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의 본능이 여전히 숨쉬고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남성을 상대로 해서 1, 2, 3차까지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형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4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이제 살인사건은 그렇다 치고 살인사건은 내연관계, 면식범, 알리바이 불확실한 거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 남성이 현재 상태에서 제일 유력한 용의자다 하는 정도만 나왔는데 자꾸 할 때마다 알리바이가 깨져버리니까 형사들이 맥 빠지지만 놓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사건 지금 난 것과 관계없는 이상한 그 점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남성의 아내가요, 집사람이 아내가 2년 반 전에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고 가출 신고는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돼 있는 겁니다. 즉 말하면 2002년 10월 28일 날 2002년 10월 28일 날 자기 아내가 가출을 했다고 가출 신고를 한 기록이 있어요. 이 남성이. 그리고 가출한 이유에 대해서 진술 받아놓은 거를 읽어봤더니 자기 아내가 노름을 하거나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가출을 했다 하는 내용으로 가출 신고서를 작성을 해놨어요. 이 남성이. 그리고 아내가 나가고도 5일 뒤에 신고를 했고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살인사건 수사 하다 보니까 용의자의 아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경찰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 아내가 나가면 전단지 배포하고 아내 찾으려고 난리 버거지 죽이는 건 지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단지 배포 뭐 아내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마치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 또 이 아내가 가출을 했다고 가출 신고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소지품 정도는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또 휴대폰 안 가지고 가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일체 안 가져갔어요. 이건 가출이라고 보기에는 모습이 좀 이상한 겁니다. 또 가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자기 자식이 있고 자기 손주가 있다면 어느 누구한테건 반드시 연락을 한 번 정도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은 아내분은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 2년 반 동안 아들이고 손주고 누구한테도 일체 연락이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도 다른 사람한테는 반드시 연락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두 사람 사이 관계 등등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 아내분 이 가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또 없어요. 거기에다가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무직이거든요. 근데 무직인데 자기 아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을 2년 반 동안 계속 납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누가 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지금 2년 반이 넘었는데 아내 이름으로 계속 보험금을 납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나가고 나서 5년 동안 완전히 그 소식이 두절돼 버리면 실종 처리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목적으로 아내가 집을 나갔어도 꾸준히 아내 이름으로 된 그 보험 2년 반을 납입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보험사 직원한테 이 사람이 가출 실종자 생명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등이 너무 의심스럽죠. 이제 그래서 경찰은 더더군다나 이 사람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갑자기 살인사건 수사하다가 이 사람의 아내가 귀신 감쪽 같이 사라진 부분을 알게 돼가지고 형사들이 여기에 이제 의문을 또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내 행적하고 관련한 진술을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한번 우회로 살인사건 압박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오늘은요, 그동안 1, 2, 3차 조사 받을 때는 살인사건 연관돼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한테 저희가 좀 다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뭔데요? 예. 그 가출하신 아내분 가출하셨죠? 가출 신고하셨던데 그 가출한 아내하고 선생님 부부 사이 좋았나요?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닌데요. 우리가 주변에 듣기로는 아주 자주 다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제 그 여자는 말이죠. 바람나서 나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 휴대폰 가져갔어요? 휴대폰 들고 갔나요? 글쎄, 나 그런 걸로 아는데. 아들이 말이죠. 어머니가 가출하고 난 직후에 집에서 휴대폰 봤다고 그러던데요. 어머니 휴대폰. 그리고 그 어머니 지갑도 봤다고 하던데. 아니 세상에 어딘가 가출을 하려면 지갑과 휴대폰 정도는 최소한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합의라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경찰이 추궁합니다. 이때 이 사람 여기서 형사들이 많은 걸 봤어요. 갑자기 표정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대답은 딱 하나 있어요. 글쎄요. 아니 자기 아들이 집에서 엄마가 가출했다고 한 그날 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휴대폰도 봤었고 엄마 지갑도 봤었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그럼 이거 여기서 이 사람은 뭔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형사가 꼬리를 물면서 계속 밀어쳐 버리니까 말을 벅벅 더듬고 이제 침이 말라가지고 헤매는 거죠. 이때 이제 뭐 이 범인들이 긴장한 순간에 표신하는 행태 있잖아요. 책상 밑으로 보면 다리 덜덜덜덜 떨고 있고요. 예. 또 손을 덜덜덜덜 떨죠. 그런데 손 같은 경우는 힘을 꽉 주고 앉아 있어요. 떠는 거 안 보이려고. 더더군다나 근데 여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에요. 빵제비들 같으면 노련하게 그렇게 뭐 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표정이나 행동에서 어떤 불안감이 바로바로 이 표시되는 사람의 하나인 겁니다. 이때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알려져 버려 가지고 제가 구태여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사 기법을. 일부러 이 사람한테요. 형사들이 아유 선생님 저 물 한잔 하시죠 하면서 물을 한 잔 따라 줘요. 근데 그 컵은 머그컵이 아닙니다. 종이컵입니다. 말랑한 종이컵.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종이컵도 딱딱한 종이컵 말고 일회용으로 쓰는 한 번 해가지고 버리는 말랑말랑한 종이컵. 거기에다 물을 잔뜩 따라가지고 딱 해서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그 컵이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흘리면서 우그러져요. 왜? 자기가 스스로 손 떠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종이가 말랑거리니까 이거 쥐다가 그냥 푹 하는 수가 있죠. 요 수법을 이 기법을 한번 썼어요. 이 사람한테. 역시 이 사람은 자기 떠는 손을 고정시키려고 물컵을 꽉 쥐다가 그냥 퍽 터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형사들은 거의 심정적으로 확신합니다. 확신. 야 이거 안 해도 어쩌면 죽었을지 모르겠다.
아내가 지금 생존 반응이 없다. 이거 살인사건 2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은 엄청 죽음받았어요.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이제 귀가를 시켰어요. 이날은 오로지 아내에 대한 질문만 하고 이 사람을 귀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직후에 국과수로부터 중요한 DNA 분석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피해자의 손톱 밑에 낀 DNA가 이 남성의 것이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 남성이 거의 범인이 확실시된다. 피해자가 긁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사람하고 반항하고 대응하면서 긁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바로 검거하면 될까요? 놓습니다. 왜 놓냐면요. 만약에 자 맞아요. 그 여자 손톱에서 내 DNA 나온 거 그거 과학이니까 제가 인정 안 할 수 없네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그 여자하고 내연이에요. 내연관계예요. 성관계도 합니다. 내연관계에서 보니까 또 서로 술 한잔 먹고 다투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멱살잡이 한번 했는데 몸싸움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때 그 손톱 밑에 들어가 있던 내 표피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꽝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사를 하는 형사의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섣불리 그냥 아이고 손톱 밑에서 DNA 나왔으니까 게임 끝났어. 너 이 새끼 바로 가서 잡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연관계인데 성관계하면서 혹은 뭐 싸워서 그게 있을 수도 있지 하고 버티면 직접 증거 없는데 그냥 놔줘야 돼요. 그냥 놔줘야 돼. 이런 부분에서 이 영도경찰서 이 수사팀이 정말 수사를 잘한 겁니다. 바로 잡으러 안 갔어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압박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된 거예요. 유의미한 증거는 확보됐는데 직접 증거는 불행하게도 아닌 거예요. 내연관계라서 그래요.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그 순간 바로 범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내연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증거를 들이대면서 압박 해가지고 이 사람의 자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사를 해요. 불러다가. 그래서 이때 이제 형사들이 하는 또 기법이죠. 형사끼리 계속 얘기하는 거죠. 증거 널널해. 증거 확실하게 확보됐어. 너 아무리 오리발 까봐야 넌 죽었어 이 새끼야. 이런 느낌 받도록 형사들끼리 툭툭 던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왔어. 이게 뭐 일부러 이 사람 들으라고 마치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이 부인하고 1시간 이상을 넘겼어요. 또 증거 당신들 나 살인범으로 보는데 증거 내놔봐. 나 그런 말 안 그거 증거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 무피고랭에서 할 거야. 이러면서 뻗댑니다. 또 3시간이 넘는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한 4시간째 되는 거예요. 형사들도 어느 정도 지쳤어요. 최후의 방법을 형사들이 이때 선택을 하는데요.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사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서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2번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도 두 사람 다 한때는 당신이 사랑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가족 있잖냐. 가족들도 생각해라. 지금이라도 그 죽은 사람들 원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회유를 들어갑니다. 이때 회유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있죠. 형사들은 저쪽 멀찌감치서 귓속말 주고받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말 다 들리게 얘기해요. 증거 다 됐어. 저 새끼 바로 잡아넣어요. 뭐하러 시간 끌어요. 뭐 이런 걸 일부러 얘기해요. 팀장님 뭘 저 시간 끌고 있어요. 저 새끼 그냥 바로 잡아 넣어버리지. 그 증거도 다 나왔는데 이게 그 귀뚜라미처럼 듣고 있는 그 범인의 귀에 살살 들리게끔 얘기하는 겁니다. 쑥덕거리면서. 미치는 거죠. 얼마나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요. 형사들 하는 소리를 범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조사 받으면서 오리발 까면서도 형사들이 저쪽에서 떠드는 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증거가 지금 확보가 된 거야. 그 오리발 내밀기도 더러워. 그런데 계속 오리발 내밀었는데 체면은 있지. 끝까지 버텨봐야지.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이럴 때 감정에 호소해버린 거예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로. 형사들은 2단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번 회유를 하려는 2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유 작전이죠. 결국은요, 이 회유, 형사의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 얘기에 뭐가 통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귀신이 도와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형사 눈도 못 마주치고 손만 덜덜 떨고 있던 이 남성이, 형사님 담배 한 대만 주실 수 있어요? 담배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끝났습니다. 이게 게임 끝입니다. 형사들 범인이 담배 달라고 하는 순간처럼 즐거운 순간은 없어요. 담배 줬어요. 예,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대 피고 나서 제가 죽였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백 내용을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길게 가는데요. 자백 내용을 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망한 여성이 손 씨죠. 이 손 씨하고 4년 전부터 정을 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인 자기 손 씨의 남편이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자신도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각각 같은 처지이다 보니까 서로 의지를 하게 되고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 범인은 피해자한테 200도 주고 300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조금씩 용돈을 빌려주었고, 용돈을 주거나 빌려주거나, 또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빌려준 돈 5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원 가까이 돈을 줬어요, 여자한테. 그때는 이 남성이 직업이 있었어요. 목수를 하면서 돈이 제법 많이 모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법 많이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이 여성한테 한 1억 가까이 쓴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돈 좀 보태주세요 하니까 돈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손 씨한테 빌려줬던 5천만 원도 좀 받으려고 했는데 5천만 원 없대요. 그러면 500만 원만 좀 당장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손 씨가 그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난 돈 없어, 왜 자꾸 나한테 돈 달래? 그리고 한번 줬으면 그만이지,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신감을 딱 느낀 거예요. 와, 돈 줄 때는 나한테 알랑알랑 하더니 내가 돈 떨어지니까 지금 나를 아주 찬밥 취급하네. 그리고 또 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 나한테 돈만 쪽 빨아먹고 이 여자 봐라, 이런 괘씸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5월 28일 날 02시경에 한번 못된 짓을 한번 해요.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6월 8일이잖아요. 그 이전에 5월 28일 날 새벽 2시경에 이 피해자 손 씨가 혼자 있잖아요. 집에 찾아가고 현관 입구에다가 신나를 뿌립니다. 신나를 뿌리고 불 질러버려요. 그게 1차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나면서 가스통이 터져갖고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1차 살해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 범행을 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범행한 게 이번 사건입니다. 6월 8일 날 01시경에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집을 이제 딱 나서요. 그러면서 등산모를 쓰고 장갑을 딱 착용합니다. 그리고 등산 배낭에다가 칼을 담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족적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족적이. 뭐 좀 아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의 차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손 씨의 등산용 신발을 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론은 별표 모양의 그 신발은 죽은 손 씨의 등산화였던 거예요. 그 등산화는 둘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등산을 댕기다 보니까 그 등산화가 이 남성의 차 트렁크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 남성이 범행하러 가면서 그 신발을 신어버린 거예요. 참 사건 꼬이려니까 이상하게 꼬인 거죠. 그리고 01시 30분경에 이제 그 피해자가 퇴근하니까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집으로 간 거예요. 같이 집으로 가서 다시 얘기해요. 아, 내가 해달라던 500만 원 준비 좀 됐어? 좀 줘. 안 줄 줄 알았어요. 나 돈 없다니까. 그냥 그 즉시 공격했습니다. 너 나를 뭐 물로 봐? 이용해 먹어? 어디서? 이러면서 그냥 미리 준비했던 칼로 마구잡이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아까 칼날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칼날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게 작다 보니까 즉사하지를 않아요. 즉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없이 찔렀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심하게 반항을 하게 됐고 자기도 흥분해서 마구 휘둘렀고 그래서 여러 차례 공격흔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신의 양말이 피에 젖어 있어서 현관에 벗어둔 피해자의 등산화를 신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장롱에서 옷들을 꺼내서 시체를 덮고 시신 발견을 늦추려고 두꺼비집을 내리고 귀가한 겁니다. 결국 피해자 이 앞전 사건의 손씨살인 사건은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성 이제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은 권 씨예요. 66세의 목수였던 권 씨라는 거 이 정도는 좀 밝히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한 사람 살해한 게 명백하니까요. 자,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아내는 형사들이 이때부터 바짝 신경 썼던 아내는 그러면 아내는 자 이제는 아내로 가봐야 되겠죠. 아내 이 사람의 아내 형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손씨 죽인 건 우리가 증거 다 갖고 있어서 이미 알았고 당신 부인도 죽였지? 팔딱 듭니다. 무슨 소리냐? 그 여자 나 싫어서 도망간 여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팔딱 듭니다. 이때 형사들이 질문을 아주 다른 방법으로 해보기로 정합니다. 이거 진짜 잘한 건데요. 다시 물어봐요 형사가. 그러면 아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럼 갑자기 급습해버린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부인 어디 있어요? 부인 죽였죠? 했는데 아니에요 하고 이제 대답했잖아요.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가 급습 질문을 해버려요. 아내 어디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떨결에 집에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집에 있다? 형사가 아내 어디 있어요? 하고 확 물어보니까 갑자기 얼떨결에 집에 있어요 해버린 거예요.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짐작하시죠? 형사가 가출했다면서 왜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생존해 있어요? 사망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쯤 되니까요. 이 사람도 이거 더 이상 뻗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형사들이 미리 알아보는 게 있어요. 전에 아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이사를 했어요. 최근에. 다른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형사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질문합니다. 전에 살던 집에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어요? 이거는 형사가 죽은 걸 전제로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 푹 숙이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요.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만 있는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대요. 형사가 바로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묻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권 씨가 얘기합니다. 예, 거실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왜 죽였어요? 저를 무시해서요. 싸우다가 엉겹결에 그냥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이렇게 자백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 그 당시에 58세 아내를 2002년 10월 28일 날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방 안 구석 바닥을 파내고 시신을 넣고 흙을 덮은 후에 시멘트를 발랐어요. 조사 끝나갈 무렵에 이제 형사들이 얘기합니다. 빨리 시신 발굴해야 된다. 이제 시신 발굴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뭐 할 말이 뭔데요? 형사님, 사실은요 머리는 안방에 있어요. 머리는 안방에 있대요. 그러면 다른 부위는 딴 데 있다는 소리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형사가. 안방에 있는 머리 찾았습니다. 머리가 있는 위치가 피의자의 이 권 씨의 침대 머리맡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누우면 지가 비구자는 그 머리맡 그 밑에 안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형사들이. 잘 때 안 무서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엄청나게 웃깁니다. 무섭지는 않았고요.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때마다 미안해 여보 인사를 하고 잤어요. 이게 말이에요, 말딱져 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2003년 1월 중순경에 집 수리를 하던 중에 이제 자기 아내의 시신을 현관 쪽에 다시 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간이 좁아. 그러니까 목공용 그 대형 끌로 목을 일단 절단을 해가지고 몸체는 현관 바닥에다 묻고 머리는 방 안 바닥에다 묻어서 유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진짜 잔인함의 극치예요. 결국은 나중에 형사들이 시신 발굴했습니다. 완전히 백골화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머리는 여러 겹으로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 식별 방법으로 이빨 식별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바닥이나 현관을 얼마나 정교하게 발랐는지 시멘트를 아주 그냥 촘촘하게 발라놔가지고 전혀 시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전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손씨 살해하고 난 그 범행 도구는 귀가해가지고 바로 범행하고 나서 집에서 옷 갈아입고 인근 야산으로 가서 범행 도구를 땅에다 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찾아냈고요. 가방 안에 흉기, 입었던 옷, 신발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이게 그 혈흔, 피해자 혈흔 다 도출됐고요. 칼은 그 날이 작은 맥가이버 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손잡이를 붕대 감아가지고 특수 제작을 해놨었는데 그 붕대에 피해자의 혈흔이 나와서 확실한 증거가 됐고요. 장갑 끼고 있었잖아요. 장갑 끼고 범행했는데 장갑은 가위로 잘라가지고 변기에 놓고 물을 내려버렸답니다. 그래서 못 찾았다는 거고요. 신발은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그 등산화, 그 240mm짜리 그 본인의 차에서 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가 인정이 됐고요.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토막내서 주거지에 유기했다가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 2년 반을 살아온 거예요. 자기 아내를 죽여가지고 토막내서 주거지에서 유기하고 2년 반 동안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내연녀를 또 죽인 거고요. 결국은 그때 범행하기 전에 내연녀 신발 신고 간 거라든지 친구 부탁이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가고 큰 소리로 주변에 사람 찾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거, 우는 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장례식 치르는 거, 이런 거 등등을 보면 60대 노인치고는 상당히 침착하고 전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타고난 범죄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리바이 조작에 능하고 임기응변에도 굉장히 능해서 이 범죄 지능 수준은 거의 20, 30대 그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 사건은요, 부산 영도경찰서 형사계 강력 4팀 그 당시에 박 형사, 마 형사, 서 형사, 또 박 형사가 둘이에요. 그리고 장 형사, 그리고 최두식 팀장, 과수팀의 이 형사, 신 형사, 최 형사 등등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수사 기법도 아주 잘 써먹고 또 포기하지 않고 집념에 수사를 했고요. 이런 부분을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 형사보다는 팀 계장이나 과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형사들이 물어온 거를 과장이나 계장이 전부 한 군데 취합해 놓고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자료 수집을 할 때 담당 형사보다 오히려 팀장, 과장, 계장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거의 살인마죠, 살인마. 아내 내연녀를 동시에 죽여가지고 그 유기했던 부산 아내, 그다음에 컴마 찍고, 그러니까 부산 아내와 내연녀를 살해한 부산 여성, 이것도 연쇄라고 할까요?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부산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부산 아내, 아니 부산 여성 살인 사건, 요 정도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보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부산 여성 연쇄살인 사건, 이렇게 제목을 지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